안녕하세요, 염호원입니다. 코인업TV와 함께하는 염호원의 코인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암호화폐 2회편,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는 이해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탄생 비밀과 지하 경제를 알면 미래를 내다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이에 대해서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이 탄생된 배경을 알기 전에 인터넷 세계의 음지와 양지가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보면 우리가 그 네이버라든지 구글을 통해서 웹 검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대중들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웹 검색을 하는 것을 일반인 대중들이 한다고 해서 퍼블릭 웹이라고 합니다. 이 퍼블릭 웹은 전체 웹 컨텐츠 가운데서 4% 정도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엄청난 구글 검색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이 만물박사하지 않습니까? 그 대단한 그 웹 컨텐츠인데 이 그림에 보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웹이 퍼블릭 웹이 실제로 전체 웹 컨텐츠의 4%면 엄청나게 적은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외에 96%에 해당되는 엄청난 그 웹 컨텐츠가 딥웹에 있다는 겁니다. 딥웹. 딥웹을 다른 말로 닥웹이라고 부릅니다. 닥웹. 그래서 이 웹은 일반 대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웹은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이 웹에는 일반 대중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마약 거래를 한다든지 총기 거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각국의 정보기관, 미국의 FBI, 한국의 국정원, 해커들 이런 아주 음지의 인터넷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여기서 정보를 생산하고 나누고 검색하고 하는 이런 인터넷의 음지가 있습니다. 이 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구유에서 태어났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어디서 태어났나요?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또 어디서 태어났나요? 이 딥웹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딥웹에서. 그래서 딥웹에서 태어났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최소한 어떤 곳에 쓰임새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웹에서 탄생되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왜 어떻게 해서 딥웹에서 탄생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음지에서 탄생했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에 위클리크스라고 하는 호주의 해커 어센지가 위클리크스라고 하는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그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1월 달에 위클리크스의 웹사이트가 대중에서 공개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09년도 12월 달에 위클리크스가 자금난에 봉착을 하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됐던 시점하고 시기가 겹칩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일어나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그로 인해서 기존 화폐에 대한 저항이 생길 이 점에 2009년도 2008년도에 비트코인 2008년도 10월 31일에 사실상 비트코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
1월 3일 날 제네시스 블록이 만들어지면서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발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 시기가 위클리크스, 그다음 미국의 금융위기, 그다음 비트코인이 탄생된 시기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히 일치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위클리크스와 비트코인의 철학이 기존 제도권에 대한 저항, 기존 화폐에 대한 저항, 제도권의 저항, 뭐 이런 거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크스를 만든 이런 음지 세계의 활동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음지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이 양지로 나오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2009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에 그 2010년도 그 파장이 2010년도 그리스, 그 다음에 2010년도 11월 달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2011년도 포르투갈, 이렇게 해서 그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2012년 6월 달에 키프로스 금융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키프로스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자 ESM과 IMF의 금융 지원을 요청해서 100억 유로를 지원받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자 키프로스에서는 우리나라도 IMF 금융 지원 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이전까지는 사실상 세상의 음지에서 거의 의미 없이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된 이후에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가 사실상 200원 정도,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정도에서 5배 이상이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때 5배 이상 크게 상승하는 계기가 되어서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은 다시 잊혀져 가서 한 1년 이상 동안, 지금 비트코인이 2만 달러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다 반납하는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비트코인이 2015년도에 독일의 연방재무부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일본이 자금결제법상의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이걸 계기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다시 그래프를 보면요, 키프로스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도 독일에서 그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보도가 있으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200달러에서 또 한 4배 정도, 800달러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해에 비트코인이 지난 4분기에 사실상 한 1000달러, 한 800달러, 1000달러 이 정도 수준에서 10배, 20배인가요? 1000달러에서 2만 달러 가까이, 20배 가까이 급등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블랙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아십니까? 지하 경제라는 거죠. 지하 경제를 글자 그대로 언더그라운드 이코노미, 현금을 주로 쓴다고 해서 캐시 이코노미, 그래서 블랙 이코노미 이런 말로 쓰는 지하 경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마약이라든지 총기 밀매, 매춘, 뇌물, 외환 일반출, 탈세 이렇게 비합법적인 거래로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제 규모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경제라고 하는데 선진국은 대체로 지하경제 규모가 10% 내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후진국일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크고 보통 중간에 있는 나라들의 지하경제 규모가 20% 수준 내외를 대개 유지합니다. 이 자리에 보면 한국은 26.8%라고 되어져 있죠. 지하경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음지의 인터넷의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경제에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블락 이코노미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비트코인은 만일 그 기능이 있다면 이런 그 전체 시장의 한 20% 되는 GDP의 20% 정도 되는 그 경제 활동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최소한 사용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과 블랙 이코노미를 이해하면 비트코인이 최소한 어떤 환경에서 쓰여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의 그 부정적인 시각,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암호화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요. 부정적인 시각은 대개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대개 그 혁신적 변화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심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 변화가 일어나면 일차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참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암호화폐가 지난 해에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낼 때 다수의 사람들은 의심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도 사실은 암호화폐 미래가 있을까? 뭐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폐의 부정적 시각은 이런 그 혁신적 변화, 혁신적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심리적 부정적 심리가 작용한다. 이런 점이 있고요. 이 부분 아직 뭐 100% 해소는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일단 그 암호화폐는 기존 그 기득권에 상당히 저항을 받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그 그러니까 중앙이 있습니다. 중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그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은행은 가장 전형적인 중개기관입니다. 자금의 중개기관이죠.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에도 중개사가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되게 그 중간자, 미들맨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그 개념을 이해하듯이 P2P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은 중개인, 중간자가 제거되는 시스템입니다. 중간자가 제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간자들의 저항,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 파괴적인 기술이다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기득권의 저항이 있게 되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각종의 암호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겠냐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폐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저장수단 이런 기능이 있어야 화폐 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다.
이게 어떻게 지불 기능을 할까? 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최소한 시간이 지나면 변동성은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없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있는 법정화폐는 사실상 무한정 통화를 찍어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도둑을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출현하게 된 이유가 되는데, 그런데 그 이면에 그 반대편에 그 부정적인 것이 관리 주체가 없다고 하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비트코인이 처음에 탄생됐을 때는 사실상 그 속도가 느리지 않았는데, 그 거래 트랜잭션이 증가되면서 스케일링 지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확장성의 문제가 있어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수수료 비싼 이런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비트코인이 화폐 기능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에 일본의 자금 결제법을 개정을 해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을 했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 2015년도에 결제수단으로 인정한 이런 거와 서로 대치되는 그런 양면이 있습니다. 이런 그 암호화폐의 이런 부정적인 그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쓰임이 있으면 수요가 있겠죠. 쓰임이 있으면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미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암호화폐에 쓰임이 있을까? 그 쓰임의 결과로 수요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암호화폐의 미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암호화폐는 그 블록체인의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암호화폐에는 그 블록체인 시스템에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두 시스템이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형으로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블록체인입니다. P2P 간에 누구든지. 그런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폐쇄형으로, 이것은 허가된 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중앙에서 관리하는 중앙의 관리 주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상 화폐라고 하는 것이 특별하게 끼어야 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은 반드시 그 화폐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거는 첫 번째 시간에 이걸 공부를 했죠. 블록체인의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구축 원리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행의 은행의 그 중앙 호스트와 지점의 단말기가 하나 연결되어져 있을 때 이 컴퓨터망에, 은행의 전산망에 투자를 중앙에서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아무 중앙이 없습니다. 중앙이 없는데 이 컴퓨터 장부를 기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컴퓨터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리소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리스피를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구축됐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화폐,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적 보상으로 그 컴퓨터를 제공한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화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개형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불가분의 관계다 하는 거고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연료처럼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연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용도가 있다, 역할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최소한 블록체인이 그 암호화폐가
존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가장 첫 번째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있으면 미래가 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퍼블릭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연료 퍼블릭 블록체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결국은 이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연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우리가 수출 대금을 달러를 송금하고 송금받을 때 반드시 국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자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망을 통해서 높은 수수료 한 7%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대금이 송금받기까지는 뭐 3일에서 늦게는 일주일 정도 경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하면 그 은행을 통하지 않고 국제 송금이 가능합니다. 이거 얼마나 혁신적인 훌륭한 기능입니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을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야 될 수요가 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훌륭한 용도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4차 혁명의 기반은 뭐 사물 인터넷이 그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와 전기 충전소, 기계와 기계 간의 페이먼트가 필요할 때 전기차와 전기 충전소 간에는 기계와 기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물 인터넷에는 그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의 수요는 우리는 이미 조금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때 이미 그 암호화폐를 가진 자들이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급등시킨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초인플레이션 국가, 무정부 국가에서의 비트코인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자국의 통화보다도 비트코인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초인플레이션 국가, 무정부 국가의 어떤 수요가 존재하는 거고요.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음지 세계의 수요가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지하 금융이, 지하 경제가 뭐 되게 통산 한 20%라고 가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겁니다. 물론 불법 자금의 수요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외에 익명성 코인이라고 해서 모네로, 대쉬와 같은 이런 코인들은 그 음지 세계에 아주 수요에 아주 적합한 코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요가 존재한다는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비트코인이 지불 수단으로는 뭐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5,000원짜리 커피를 구입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5,000원 이상 지불되면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겠죠. 지금은 그 확장성에 문제가 있어서 당장은 지불 기능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어셋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국제 금융위기가 되면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의 수요가 이미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용도 쓰임새에서 훌륭한 쓰임새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특별한 수요, 여기 4번, 5번과 같은 이런 수요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산으로서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 뭔가 우리가 미래가 최소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면요,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보면 암호화폐의 미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보세요. 화폐 역사를 한번 보세요. 화폐 역사를 보면 원시 시대 때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물품 화폐, 그 다음에 금본위제 때 지폐, 금본위제의 그 태환화폐, 금으로 바꿔주는 화폐, 이 제도가 91년도까지 있다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 이후에 관리통화제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재 지폐입니다. 불패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때까지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였죠. 비지벌, 눈에 보였는데 이제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지금 주머니에 거의 다 현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화폐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뭡니까? 숫자죠. 숫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카드는 눈에 화폐인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시대적 흐름을 보면 지폐는 사라지고 숫자가 돈인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암호화폐는 프로그램상인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암호화폐 이런 흐름으로 화폐가 진화할 수밖에 없다 하는 없다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과정, 큰 변형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1차 산업혁명 때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차를 만들면서 인력으로 끌다가 동력으로 끌게 되면서 엄청난 큰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차 혁명은 전기가 보급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20년 전에 인터넷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3차 혁명에 지금까지 그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블록체인이 인터넷 혁명과 대비되는 4차 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의 인터넷 혁명을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이 인터넷 혁명과 블록체인 혁명을 관련 지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터넷은요, 그 인터넷이 만들어져서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브라우저로 1994년도에 우리가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속도가 엄청 느렸어요. 엄청 느렸는데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익스플로러 무상으로 뿌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웹 검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 이런 식으로 1년 만에 이게 해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다, 인터넷 오브 인포메이션, 정보의 바다다, 없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인터넷은 정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넷 세계에 다양한 기업들이 출행한 이후에 지금은 인터넷 그 대기업, 인터넷 세계에서 등장한 우뚝 선 기업들이 네이버, 구글, 페이스북 이런 거대한 기업이 탄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블록체인도 이 대비해서 보면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2세대 코인이 2015년도에 이더리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다른 점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분산 원장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저장을 하면 조작을 할 수가 없다, 위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혁신적 기술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신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 문제를 했기 때문에 그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정의를 하면 블록체인은 밸류의 바다, 밸류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터넷 오브 밸류 이렇게. 그래서 인터넷과 블록체인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은 중앙화되어져 있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화되었다는 점이 대비되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뭐 이런 엄청난 가상화폐가 많이 만들어졌죠. 뭐 그런 가상화폐들의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네이버와 같은 이런 기업이 뭐 이더리움이 될지 이오스가 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다른 어떤 화폐가 될지 뭐 이런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앞서 세 가지 외에 앞에서 살펴본 암호화폐의 기능과 쓰임을 보면 암호화폐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존재하겠다고 하는 것을 그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자, 지금의 기존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된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화가 된 시스템이다. 그런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화가 되어져 있지 않는 시스템이, 이것이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비교하면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이 개념이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은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근데 반면에 문제점이 많아요. 우리의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그걸 사용하고 근데 높은 수수료를 취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저항해서 만들어진 것이 블록체인의 철학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기존에 중화가 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투명하게 했어요.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이 상당한 보안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고 미들맨을 제거한, 중간자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했습니다. 해결했는데 해결한 반면에 블록체인은 중앙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보다는 효율적이 많이 뒤집니다. 뒤지기 때문에 상용화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존재를 하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때 어떤 조정이라든지 해결의 수단이 쉽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호화폐의 미래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우리 토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서 봐야 될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앞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한대더라. 그래서 블록체인은 성장하기 때문에 코인 투자를 하면 돈을 벌 거야. 이런 시각으로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하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블록체인의 성장과 내가 투자한 코인의 가격 상승과는 불일치한다는 거죠.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블록체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은 두 가지의 블록체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둘 중에 뭐가 성장의 속도를 보면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적용되고 상용화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퍼블릭 체인은 그 상용화의 문제가, 확장성의 문제가 있어서 상용화가 이거보다는 훨씬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퍼블릭 블록체인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블록체인 성장이다 라고 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먼저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블록체인이 성장하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은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한 코인 그 기업의 성장하고 그 코인의 가격 상승이 일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이것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코인 발행한 그 기업의 대주주, 코인이 지금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어요. 완전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이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다른 거와 같은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고요. 다른 것들은 기존의 기업과 다를 바가 없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화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은 그
그 코인을 발행한 그 기업의 대주주, 예를 들면 그 개발자와 운영 주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채굴을 만회했던 상인 오더, 이런 사람이 돼요. 근데 이오스와 같은 경우에는 21명의 PB들이 있어요. 블록 프로듀스라고 하는 PB들이 있어요. 21명이. 이 사람들이 운영의 주체입니다. 이는 운영의 주체.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성장이 이 운영의 주체한테만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주식의 경우는요, 그 주식이 성장하면 결국은 그 가치의 상승은 주식을 가진 자한테 전부 다 그 비율대로 가치를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코인은 주식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코인이 중앙화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게 그 주식회사와 다르기 때문에 중앙에 있는 대주주, 상인 오더들, 그 다음에 뭐 21명의 PB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좋아질, 또 예를 들어 마스터 노드일 경우는 마스터 노드, 이런 그룹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코인은 생각보다 그 가치가 오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가 세밀하게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미래가 밝더라도 내가 투자한 코인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투자한 코인에 대해서 막연한 과잉 신뢰, 과신이죠. 과잉 신뢰, of confidence, 과잉 신뢰, 존버 투자 전략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관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거에 대한 그 세밀한 관찰 없이 투자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위험을 피하는 방법은 결국은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암호화폐의 2회편 중에서 암호화폐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은 암호화폐의 2회편 두 번째 시간으로 비트코인의 가치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